강 실장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법인 티움 홍현 대표 행정사님,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티움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네, 행정사 업무가 워낙 많이 넓은 편이라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업 인허가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토지부상금 증액이나 학교폭력 사건이나 아동이나 노인기관 자문, 그리고 행정심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루는 사건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법인 티움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행정심판 부분에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아동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행정처분이 나왔을 경우에 불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아동이나 학교폭력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영역이 겹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티움의 장점 한번 좀 자랑을 해주시죠. 저희는 전국에 한 20개 정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사법인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행정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도 한 10명의 행정사님들이 이제 상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을 때 이제 해당 분야의 뭐 석박사를 가지고 계신 행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서 실제로 이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행정사님들을 사건을 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대한중앙도 또 강점을 이야기해봐야겠죠? 이 대한중앙도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고 또 전국 각 사무소에 계신 대한변협 인정 전문 변호사님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이익보다는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가지고 성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대한중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증이 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들이 많이 의뢰인으로 찾아오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해자 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모든 처분을 받는 거는 이제 잘못한 만큼 처분을 받는 게 있는 방법이니까 과하게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적절하게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교육법조 차원에서 선도의 목적으로 봤을 때 헌법이 아니라 교육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인용 재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퇴학을 받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구제해드려서 이제 지금도 이제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학교 징계에 대한 구제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건데 학교 징계를 넘어서 수사까지 가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학폭위 처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통상적으로 학교, 좀 더 크게는 뭐 교육청 차원에서의 징계라고 한다면은 피해자가 만약에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면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학폭위 처분과 병행해서 진행되지만 실제로 절차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가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은 경찰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 그리고 보호재판이라든지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법무법인에서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도 학폭위 관련해서 의뢰를 하기도 하나요? 피해자분들도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쌍방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한쪽은 조치 없음이 나오게 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쌍방으로 했는데 본인은 조치를 받고 처분을 받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치가 없음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가해자에게 실제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그런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요. 징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가해자한테 청구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학폭위 개최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별도로 피해자가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해자 쪽을 대리해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기현 대표님,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친부모가 정상적인 훈육을 하다가 조금 과잉된 훈육이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보통 사건이 접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경찰, 검찰까지는 가게 되는데 과중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부모라 하더라도 아이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이한테서 피가 난다든지 친부모의 신분이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적기관에 계신 분들 혹은 신고당한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의 선생님인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형사 절차 그리고 병행해서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어린이집이나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로 문제가 됐을 때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형사 절차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분을 받았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는 무슨 뭐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아동학대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들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 인사를 할 때 인사 잘 하라고 뭐 뒷머리를 잠깐 누른다거나 이런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이제 행정에서는 그 유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운영정지가 되면 실제로 어린이집은 이제 거의 문 닫는 수준으로 가게끔 되거든요. 운영정지라는 게 우리가 뭐 카페를 운영하면 뭐 한 달 정도 운영정지가 되면 잠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제 열면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운영정지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아이들 다 전원조치시키고 이제 일주일 후에는 다시 아이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정지를 받고 자격정지를 받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서 그 부분을 저는 주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에 네.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 무죄 이런 걸 받으면 행정처분 취소에 좀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행정하고 형사는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기현 대표님, 방금 홍현 대표님께서 어린이집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손해가 굉장히 막대하다. 이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육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원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대응을 해가지고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죠. 이미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너무너무 커진 경우에는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를 한 행위자인 보육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도 그 손해가 제대로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입장에서는 보육교사가 경찰,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형사 절차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또 원장님과 보육교사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경우라면 원장님이 보육교사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봤을 때 아동학대, 학교폭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단점, 차이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심판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을 때 이제 소위 이겼을 때 바로 확정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하고 다툼이 있어서 이제 행정심판을 했는데 이제 국민이 이기게 되면 이제 구청은 소송으로 갈 수가 없고 바로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일단 시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만 소송으로 갈 수가 있고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소송으로 갈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행정소송의 장점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가 충분히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해서는 더 중립성이 담보된 법원을 대상으로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권리구제의 측면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장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이 입증 책임을 강하게 진다는 측면에서 역시 국민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조금 더 보호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린이집 같은 특별한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이길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쟁송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변호사가 선임을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을 써가지고 기관을 정리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면서 쟁송 상태를 만들어두는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은 명백히 행정심판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을 오래 끈다는 것은 장점인 경우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시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점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어떤 절차를 거칠까 고민이 되신다면 어떤 절차가 적절할지 상담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기억에 남는 사건,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홍현 대표님,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뭐 떠오르는 것들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소송에서 져서 오셨는데 행정심판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시험을 보신 분이 계신데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경찰로 합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문신 때문에 이제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많이 도와드려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어서 지금 이제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경찰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바뀐 행정심판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정도로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인생이 바뀐 사건이라니 참 멋집니다. 대표님도 기억에 남는 승소 사례, 성공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 기사를 봤었어요.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홍 대표님께서 수행했던 사건이네요. 매우 놀랐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학폭위 얘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학폭위 관련한 사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중학교 남학생이 학교에서 여학생과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여학생이 차인 거죠. 앙심을 품고 남학생한테 강간을 당했다라고 학폭위 신청을 하고 또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폭위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매우 강력한 처분이 나왔어요. 너무나 강력한 처분이 나와가지고 학폭위 처분에도 일단은 불복 절차를 밟아놓고 제가 이 사건을 상당히 좀 늦게 수임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무죄 입증이 가능한 사건으로 보였어요.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그 성범죄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받고 진행 중이던 학폭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소송까지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놨던 사건이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 학폭위 처분의 불복 절차를 안 밟아놓고 있었으면은 아무리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유리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이미 확정이 돼버리면은 그때 가서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학폭위 처분에도 불복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툴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 놓고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행정쟁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홍 대표님 같은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거를 기한을 놓쳐가지고 뭐 불복기간, 제소기간, 불변기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다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전문가랑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성공 사례였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을 때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시간 안에 꼭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